네, 오늘 그할 리뷰 1312회네요. 설계된 비극,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 가족 간에 좀 약간 얽혀있는 어떤 뭐 그런 사정이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뭐 사정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게 아니라 가족 사이에 좀 어떤 복잡한 어떤 뭔가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자세히 아는 사건은 아닌데 그할 리뷰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나름의 추측도 해보고, 아마 이게 미제 사건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봅시다. 멀리서 보면 이미 정해진 답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낡은 승용차와 한 노인의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에게 닥쳐올 비극과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조용히 가라앉았던 그 차 안에서 제작진은 비밀을 밝혀낼 열쇠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처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 3일. 평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동백항에서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던 박상래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시네요. 최초 신고자입니다. 처음엔 그냥 무심코 낚시하고 있는데 풍덩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저기서 차가 떠내려오더라고요. 그날의 상황은 박 씨의 다급한 112 신고 음성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예, 여보세요? 거기 동백항구거든요, 여기가. 동백항인데 지금 차가 물에 빠졌는데 지금. 네, 동백항이라고요. 사람이 안에 있습니까? 지금 차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예, 안에 사람이 있네요, 지금. 예, 안에 2명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차가 가라앉을 때까지 탈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사람이 아예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거 문을 못 여는 건지. 자, 우리 저기 신고자님, 경찰차 지금 출동 중이고요. 이거 잠겼어요. 지금 잠겼어. 나왔다. 한 명은 나왔는데, 이거 빨리 좀 오셔야겠는데, 이거, 조수석 창문으로 탈출한 남자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담요를 가져다 덮어준 신고자 부부는 경찰 안내에 따라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 지금 빠지신 분, 차 안에 있는 분하고 관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저기 안에 누구시죠? 차 안에?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요. 차가 어떻게 빠졌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왜 빠진 건지? 정신이 좀 없어요. 지금 이분이 탈진하신 상태 같거든요. 의식은 있고요. 숨 쉬고 계신 상태신 거죠. 예, 지금 기침이요. 기침하시고 있어요. 조수석에서 스스로 헤엄쳐 나온 남자의 행동도 어딘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서 석축 잡고 있으면서도 이제 나와가지고 여동생을 뭐 살려달라느니 도와달라느니 이런 말은 안 하고 작은 목소리로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한마디만 하고요. 근데 한 번씩 그 눈이 왠지 좀 실눈 뜨고 막 살핀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부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차가 가라앉기 전 분명히 목격한 운전자의 마지막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손을 이게 허우적거리는 건지 막 손을 흔드는 거, 그걸 봤거든요. 선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죠. 차가 분명 수면 위에 떠 있을 땐 의식이 있었던 운전석의 여동생. 그런데 119 구조대가 도착해 가라앉은 차량의 운전석에서 여동생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안전벨트조차 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정확한 정황을 더 알기 위해 그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중으로 약 2m가량 데려가자마자 차량 내부 구조 대상자의 윤곽이 보였고요. 문을 개방하고 안전벨트를 해제 후 구조 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대상자의 입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봤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급히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동생의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분명 의식이 있었다면 그녀는 왜 차에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던 걸까? 며칠 뒤 이들 남매의 추락 사고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 뉴스면에
대서특필되는데요.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에 오빠인 김씨가 소지품을 미리 내려두고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긴 뒤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해 고의로 차를 추락시킨 정황이 그대로 포착됐던 겁니다. 자, 영상 분석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빠분의 움직임도 동시에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차가 움직이는 횟수가 총 15번이 되는 건데 15번 중에서 조수석에 오빠분이 탑승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이 가입한 보험금의 수익자가 바로 조수석에서 차를 조작한 오빠 김씨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보험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이번에 들어봅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 사망보험금 5억짜리를 가입하셨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자기가 사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대부분 법정 상속인에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망인께서 특별히 지정하셨어요. 오빠에게 주는 걸로요. 김씨의 수상한 행적에서 시작된 의혹은 10개월 전 발생했던 아버지의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실종 5시간 만에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김씨의 아버지. 당시 사고 차량 인양에 참여했던 목격자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된 모습은 매우 독특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사고 차량 관계자입니다. 차 안에서 발견됐죠. 뒤에서 발견됐다는 것 같아요. 뒤에서. 머리는 나오고 어깨는 여기 걸리고 뒤에 문은 깨져 있었고요. 깨진 유리에 어깨가 걸린 시신을 인양하기 위해 119 구조대가 강물 속에서 깨진 뒷유리를 제거했다는 사고 차량. 이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건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 폐차장에도 못 들어가고 도로가에 세워놨어요. 인도에. 초상 치르고 보름 지나서 내가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좀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검사가 자기를 의심해서 좀 오래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폐차가 한 11월에 됐을 거예요. 그날 김씨가 직접 실종 신고를 하고 4개월이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사고사로 종결된 아버지의 죽음. 사망보험금 1억 7,600만 원을 수령한 역시 아들인 김씨였습니다. 가족이 사망한 2건의 추락사고, 그것은 정말 계획된 연쇄 보험살인이었을까? 그런데 보험사기 미수와 살인 혐의로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며칠 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해의 한 농수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김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남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도 않은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김씨. 그의 죽음은 곧 모든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걸까? 김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1년 전부터 김씨와 그의 동거녀를 알고 지냈다는 제보자. 그의 얘기는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들이었습니다. 조연지도 지금 한 1년가량 연애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동거하는 거는 몰랐었거든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주말마다 조씨가 사는 경기도와 김씨가 사는 부산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동백항의 추락사고 직후 여동생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보니 김씨와 연인 사이로만 알려졌던 조씨가 상복을 입고 있어 무척 의아했다는 지인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상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씨의 언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어쨌든 그때 당연히 혼인관계가 된 것도 아니고 동거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복 입었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냥 입었는데 내가 여기서 뭐뭐 해야 될지 좀 애매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해맑고 계속 웃었어요. 그 조연지가. 장례식장이 그 백화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소하는 말이 나가다 보니까 백화점이 보여서 신나서 갔는데 문이 닫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 김씨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몹시 혼란스러웠다는 제보자. 더 놀라운 건 김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조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기로 혼인관계가 됐다. 걔가 살고 있는 집도 아마 조연지 명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차도 조연지 명의고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씨의 모든 재산이 조씨의 명의고 김씨가 사망하기 직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이분이 혼인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을 많이 담당하셨던 분이겠죠. 자, 변호사입니다. 사망 직전에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배우자이고요.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거녀분이 법정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김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일주일째 되던 지난 6월 10일 동거녀 조씨가 보험 사기 미수와 살인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송치되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 가려진 동거녀 조씨. 이유는 뭘까? 그 동거녀는 입장이 어땠나요? 그러자 경찰이 당연히 부인하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예, 동생이 바람 쐬러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나갔을 뿐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와 여동생에 이어 보험살인 피해자가 된 김씨까지 일가족 3명이 잇따라 참극을 맞이한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한 사람. 연쇄 보험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현장에서 촬영을 했네요. 이런 장면은 그것을 알고 싶다가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같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것 같죠. 대역만 쓰는 것보다는. 이곳은 비극적인 차량 추락 사고가 일어났던 부산 기장군 동백항입니다. 사고 차량이 추락한 곳은 이 부두에서 유일하게 추락 방지턱이 없는 장소입니다. 다른 안전한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굳이 부두 끝에 주차해 추락한 뒤에도 곧장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사고 과정은 뜻밖에도 인근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은 추락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해녀 복지관인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김씨는 저 CCTV의 존재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차 안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계획된 범죄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로 일어났든. CCTV에 포착된 김씨는 추락 직전 분명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서 어떻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 사고 차량은 아주 작은 경차라서 조수석에 앉은 채로 운전석의 브레이크까지 충분히 발휘됐습니다. 그 상태로 핸들과 기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면 CCTV에 촬영된 추락사고를 얼마든지 고의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험 사기 미수와 자살 방조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김씨와 동거녀인 조씨에 대해 보험 사기 미수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순순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대신 잠적했던 김씨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거죠. 이제 남은 건 살인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씨의 동거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된 조씨뿐입니다. 조씨는 살인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녀에 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미 사망에 공소권이 없는 상태가 된 김씨의 살인 혐의도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김씨라는 남성이 여동생, 아빠를 죽인 혐의가 일단 보이고 그 와중에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는 김씨의 동거녀인 조씨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구속 직전 사망한 김씨에게 아내 조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결백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변호인이었을지 아니면 둘만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한 공범일지 궁금합니다.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선 우선 아내 조 씨가 살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동백항 추락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 동거녀 조 씨의 존재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찍힌 장면들 때문인 거죠. 김 씨의 여동생만 타고 있었고 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김 씨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했어요. 그 과정을 목격한 최초 신고자 역시 조 씨를 보지는 못했었고요. CCTV 영상에는 실제로 경찰차와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신고자 부부와 김 씨의 구조를 도운 낚시꾼 위에 다른 인물이 보이지 않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사고 현장 CCTV를 더 자세히 보던 중 새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나게 되죠. 지금 이게 5월 2일자 CCTV고 지금 이 차가 같은 차량 같은데요. 이 사진이 5월 3일 사진, 그리고 오른쪽이 5월 2일 오전 11시 전날 왔었네. 추락사고 하루 전인 5월 2일 스파크 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게 오전 11시 6분입니다. 그리고 50분 뒤 동백항을 그냥 떠났던 차량은 1시간 만에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던 스파크 차가 마지막으로 동백항을 떠난 건 오후 4시 13분. 마치 예행 연습을 한 것처럼 무려 5시간이나 현장을 들락거렸는데 혹시 이때 차 안에는 동거녀도 같이 있었을지가 궁금하죠. 법 영상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이게 전날 왔던 장면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 김씨가 조수석에 탔는데 운전석 문이 열렸다 닫히죠. 운전석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여동생인지 동거녀인지를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황. 동백항 출입구 앞을 비추는 또 다른 CCTV에는 조수석에 탑승한 인물이 제대로 포착됐을까? 여기는 빛반사 때문에 내부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조수석 쪽 창문이 내려가 있기는 한데 앵글이 거의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증폭시켜도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 현장에 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동거녀 조 씨가 왜 살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걸까? 김 씨와 동거녀 조 씨의 지인들은 동백항 추락 사고의 뉴스를 보자마자 이유를 단박에 짐작했다고 하는데요. 동백항에 추락한 사고 차량은 여동생도 오빠 김 씨도 아닌 동거녀 조 씨가 늘 운전했던 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조 씨의 측근을 만나봤더니 그녀가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자, 지인 만나봅니다. 동백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전답사하러 갈 때도 조현진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뭐 자살이고 살인이고 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추락사고 13일 전 스파크 차량의 소유권을 김씨 여동생에게 양도했을 뿐 그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건 동거녀 조 씨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뭐 자살이고 살인이고 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그건 방조가 되겠지만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잖아요. 사실 좀 의문스럽긴 하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게 공범으로 보는 건지 저도 이게 좀 궁금합니다. 조 씨의 주변 사람들은 조 씨의 입장이라는 거죠.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정말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김 씨의 계획을 전혀 몰랐던 걸까? 그런데 김 씨의 여동생이 차량과 함께 물에 추락한 것은 동백항해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보름 전인 4월 18일 동백항에서 1시간 거리인 부산 강서구 둔치도 김 씨 여동생이 오랫동안 타고 다니던 자신의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곳 강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때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보험사 직원은 생전 처음 가봤다는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그 직원입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못해도 한 달에 한 100건 이상의 출동을 다니는데요. 거기서 차가 빠졌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똑바로 도로고 다른 차량과 충돌난 뭐 그런 사고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의심을 한 채로 현장에 갔거든요. 보험사 사고에 접수된 시간은 저녁 7시 반.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이라 8시가 다 돼서야 겨우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험사 직원. 하지만 그곳엔 이미 운전자의 가족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접수한 사람이 운전자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친오빠라고. 운전자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얘기를 해라. 사고 경위는 졸음운전에서 차가 빠졌다. 운전자는 어디 있냐고 하니까 하늘색인지 스파크 차량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여동생의 추락사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차는 동거녀가 운전하던 하늘색 스파크. 김씨가 열어준 스파크 차량 뒷좌석에는 사고 당사자라는 여동생이 동거녀 조씨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담요 같은데 이렇게 싸가지고 무릎 베개 하듯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김씨가 급히 차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다는 여동생. 여기에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그 정도 물에 빠지고 하면은 보통 병원부터 보내는 게 정상인데요. 제가 병원 안 가도 되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차가 강물에 침수되는 사고를 겪었는데 정작 운전자의 가족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도 하지 않은 이상한 사고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고의사고라면 이날 여동생은 어떻게 살아남았던 걸까? 담당 PD가 방수복을 입고 사고 현장을 직접 들어가 보니 강물의 수심과 강바닥의 상태가 밖에서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1m 14cm 정도 수심인데 그렇게 깊지는 않다는 거죠. 차가 그러니까 완전히 잠길 수가 없는 수심이에요. 여기는. 여기 뻘이라서 더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아이고 여기 발이 푹푹 빠지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물을 향해 차를 몰았다고 해도 사고 현장은 차가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동거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2부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알리뷰 1312회 오늘은 설계된 비극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의 미스터리 편을 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본 내용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장남이 부모, 여동생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정황들은. 그럼 이게 살인사건이라면 보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도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직전에 혼인신고를 한 조씨, 장례식에서의 행동 이상했고, 그러면 이 조씨라는 사람은 결혼한 그 혼인신고했던 김씨라는 남자에게 별로 호감이 없고 남편으로 생각한 게 아닌 거죠. 행동상.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어떤 계획에 의한 결혼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 계획에 의한 결혼이었다면 왜 직접 한 게 아니라 남편을 시켜서 사건을 저질렀고 당사자가 스스로 죽었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러한 전제에서 생각해보자면은 이은혜처럼 이 김씨라는 남자를 막 가스라이팅해 협박도 하고 어떤 사람도 이용해서 그러면서 어떤 채무를 만들었거나 꽤 많은 돈을 줘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서 혼인한 조씨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내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는 상상이 되거든요. 아마 2부, 3부에서 이 조씨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과거나 숨겨진 어떤 내막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면 사건이 전혀 짐작이 안 되죠, 지금. 자, 2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자라면 어디까지 설계했고,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김씨를 행동대장으로 둔 거라면 남편은 왜 자살을 또 해야만 됐냐는 거죠. 이게 이상하죠. 자, 조연지, 그 조씨죠. 직장 동료 만나봤습니다. 그 티볼리가 여기 강서구 둔치도에서 물에 빠졌잖아요. 4월 18일인데 그날 조연지가 조퇴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퇴근한 거죠. 근데 조퇴 사유가 이게 정말 우연찮게도 가족의 교통사고라고 적고 갔거든요. 동거녀 조씨가 가족 교통사고를 사유로 회사를 조퇴한 시간은 오후 5시.
둔치도에서 김씨의 여동생의 차량이 실제로 강물에 빠진 시간은 오후 7시 7분입니다. 그러니까 동거녀 조씨는 여동생이 일어날 교통사고를 2시간 전에 미리 예측을 했다는 셈이 되는데요. 더 이상한 건 둔치도 사고 이틀 뒤인 4월 20일 김씨의 여동생의 사고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사고로 망가진 티볼리 대신 동거녀 소유의 스파크 차량을 김씨 여동생이 운전할 수 있게 보험사에 등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설계자가 맞는 거예요. 그럼 김씨는 어떻게 죽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해지는 사건이네요.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게 되네요. 이러면. 이 모든 게 오빠 김씨나 그의 동거녀와는 상관없이 여동생의 단독 결정으로 가능했을까? 제작진은 둔치도 사건 직후부터 한 공업사에 보관돼 있던 티볼리 차량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김씨 여동생의 의료 기록이에요. 대상자 연구 참여, 종양.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종양이 있었고 몸에 이게 의사들이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치료를 한번 해보는 논문이나 좀 학계에 보고해야 되는 사례 그 정도의 환자라고 봤나 봐요. 지난해 8월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던 여동생은 수술을 받고 호전되는 듯 했지만 올해 3월 20일 재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학적 좀 소견을 들어보려고 신경외과 의사 찾아가 봤어요. 교모세포종은 뇌안의 신경교세포라고 하는 신경에서 발생하는 악성 뇌종양입니다. 수술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 생존율이 약 2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악성 뇌종양인 것이죠. 반대편 오른쪽 대뇌에서 생긴 교모세포종의 직경은 약 4cm 정도 될 정도로 큰 종양이 재발을 해서요. 당시 대학병원에서는 빠르게 재수술해야 된다 권유했었고 사실상 검사, 마취전 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를 다 진행한 후에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했는데 수술하기로 한 거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동생이 병원에서 권유한 긴급 수술을 돌연 거부한 이유는 스스로 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이었을까? 자, 이번엔 여동생의 지인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장이라도 수술해야 된다. 신경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오빠가 월차를 못 빼. 코로나 때문에 월차 낸 사람들이 많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수술은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정확한 답을 주면 나 수술할 거야 했었거든요. 살려고 했고 의지가 강했어요. 이제 혼자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오빠를 기다린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남편과 별거 후 오빠가 유일한 보호자였다는 여동생은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오빠와 같은 아파트에 이사했고 오빠와 동거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었다고 합니다. 조현지가 저녁에 일 끝나고 와가지고 여동생 기저귀 갈아주고 할 거 다 해줬다. 그리고 애 오면 저녁 챙기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줬다. 그걸 계속하고 있다. 이랬었거든요. 악성 뇌종양이 재발한 지 45일이 지난 사고 당일 오빠의 월차를 기다린다며 수술을 미뤘던 여동생의 건강은 어떤 상태였을까? 제작진은 김씨 남매의 주거지를 탐색하던 끝에 동백항 추락 사고 당일 아파트 CCTV에 포착된 남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음을 옮기던 여동생은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의 첫 장면 초반부에서 그 최초 신고자가 이야기할 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벨트를 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스스로 그 정도도 안 되던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여동생은 그 차가 빠질 때 탈출을 포기한 게 아니라 탈출할 수가 없던 거 아닐까, 자력으로. 오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지만 그 도와줘야 될 오빠가 정작 차를 빠뜨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상태예요? 아이고, 이거 심하다. 한쪽에 마비가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줘서 다리를 옮겨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거. 영상으로 볼 때 5월 3일 여성분의 상태는 좀 어때 보이시나요?
본인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거의 반쯤 자는 상태로 깨워서 모시고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거 종양이 악화가 되면 뇌가 부으면서 언어장애가 와요. 표현을 못하는데 실은 말도 잘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을지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거의 자력으로는 아무 행동이 좀 불가능한 상태였구나. 동백항에서 차가 가라앉는 동안 분명 살아있던 여동생이 안전벨트를 풀거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의학적으로 보면 이분의 사망 원인은 익사가 맞습니다. 익사가 맞는데요. CCTV나 여러가지 의학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 운전은커녕 어떤 정밀한 운전의 조작은 불가하고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능력, 자구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물에 빠졌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다 흡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익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법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거불능 상태인 여동생을 집에서 데리고 나가 운전석에 태우고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킨 오빠. 자, 다시 변호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돌아가신 5월 3일은 피해자가 거동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이런 상태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운전하는 행위 과정에도 오빠가 계속 있었던 거여서 이건 자살 방조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살인이냐 촉탁 살인이냐 이 측면이 있는데, 동생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냐가 되게 수사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차에 빠졌고 물이 나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땠고 무슨 의도였느냐, 여동생을 구할 노력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와 긴 통화를 마친 오빠 김씨가 스파크 차량에 올랐던 그 시각, 6개월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며 여동생을 직접 간병까지 했다는 동거녀 조씨는 정말 이런 비극을 까맣게 몰랐을까? 김씨의 70대 아버지가 의문의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한 건 지난해 7월 15일. 추락 사고 현장 옆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자 누군가 정성 들여 지어놓은 야외 식탁과 움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사람이 최근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세간살이가 다 갖춰진 강가의 작은 요새,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 낚시터에서 가장 부지런한 터줏대감이었다는 김씨의 아버지. 그의 사고는 모두 한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고 합니다. 호수를 자주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지으신 건가요, 이게? 네, 뭐 작년 봄에 지었나? 자리가 좋잖아요, 여기 낚시하기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오시니까 얼마나 정정하셨다고. 절대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 사고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늘 주차하던 자리가 있는데 하필 굴러떨어지기 딱 좋은 장소에서 운전 부주의로 추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는 남자. 그리고 또 하필 그날따라 전에 본 적 없는 아들이 함께 왔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차를 여기까지 이렇게 대요, 뒤로. 모닝은 작잖아요. 그럼 차가 이렇게 들어갈 리가 절대 없다 이거야. 급발진이라도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서 저기 박든지 이러지. 이렇게 와서 들어간 게 아니라요. 차를 항시 뒤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전에도 아들은 못 봤는데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아들이 또 신고했다는 것도 사실 좀 의심스럽고. 수소문 끝에 찾아간 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달동네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서 작고 낡은 집. 여기 맞네, 아버님 집이네. 전기 사용 계약 해지 예정 알림. 이건 연체됐다는 거죠. 전기세가 한두 달로 연체되지는 않잖아요. 이건 아예 그냥 집안 유지에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단전 알림장과 주인 잃은 낚싯대만 방치된 집은 보험금 외에는 아버지가 남길 유산이 없었음을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이웃집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사정도 제작진의 짐작과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 산지 한 10년 넘었어요. 집주인은 따로 있고 저 짝집이 그 보증금 한 50만원대에 한 달에 5만원 줬을 거야. 집도 비싼 게 아니구나. 보험 살인 의혹을 받고 있던 아들은 평소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면. 설엔가 그쪽에 한번 오고 그때 한번 오고 보고 그러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이제 밥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 여자가. 그 아주머니 오는 바람에 자기는 따로 나가서 살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혼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김 씨의 아버지와 오랫동안 서로의 집을 오가며 부부처럼 지냈다는 아주머니를 입원 중인 병원에서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14일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내려갔어요. 15일 아침에 그리고 다음날이죠. 10시가 돼서 전화하니까 고추밭에 물 준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들 김 씨가 낚시터에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몇 장 보낸 건 점심 무렵. 그날 예정이 없던 낚시터에 간 이유는 아들의 제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복날에 삼계탕 먹었느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안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럼 아버지 고기 사가지고 갈게요. 아이고 그러더래요.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일을 하던 김 씨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추락했을 리 없다는 아주머니. 온 지방으로 차를 끌고 가거든요.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진짜 잘합니다. 그 양반이 인간 내비예요. 장례를 치르고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2천만 원 빌려간 거는 그거는 내가 알아요. 이거는 아주머니 돈이니까 언제 꼭 갚아라 이래가지고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더구나 아버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차에 메모리 칩이 없나요? 아니죠. 원래는 칩이 있는 블랙박스인데 이거 칩 없는 거 뭐하러 달고 다녀요? 항상 같이 다니면 항상 켜가지고 같이 다니는데. 블랙박스 켜놓고요 매번. 그렇죠. 난 이거 뺐다고 하길래 그 범인이 뺐지 누가 뺐겠어 이랬어요. 사라진 아버지의 블랙박스 대신 아들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인했다는 경찰. 안타깝게도 사고 당일 아들의 차량은 아버지의 차가 추락한 방향과 다른 방향을 비추고 있었고 드문드문 녹화도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용량이 100%면 80% 정도밖에 저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삭제를 했는가 싶어서 포렌식으로 저희가 바로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는 이게 노후된 블랙박스가 돼가지고 죽은 부분이 있지 삭제 흔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그대로 김 씨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친 경찰은 아버지의 보험 내역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2년 가입한 암보험, 2017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사망 관련 보장 내용이 아예 없었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2018년 아버지가 홈쇼핑으로 직접 가입한 저렴한 상품이었다는 거죠. 상속인이 바뀌었다든지 고액 보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는 저는 보험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수상한 건 사고 한 달 만에 확인된 부검 결과였는데요. 김 씨의 아버지의 시신에서 고혈압 약과 함께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치료 농도만큼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김 씨의 의료 기록 5년치를 전부 확인해봐도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은 없었다는 거죠. 혹시 아들 김 씨가 온라인으로 졸피뎀을 구입한 기록이나 결제 내역은 없었을까? 그거는 영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건 강제 수사 부분이고요.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 병원 치료 내역, 하다못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것도 전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들 동의서가 다 필요했습니다. 요청하니까 자기가 떼가지고 준 겁니다. 원하는 날짜에 출석 다 해줬고요. 이상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시점에는. 졸피뎀을 구입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졸피뎀을 복용한 시간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진 않을까. 부검 결과에서 졸피뎀이 치료 농도로 검출됐다는 건 졸피뎀을 언제 복용했다는 의미인지 법의학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보통은 30분 이내에 약효가 발현이 되고요. 치료 용량을 먹게 되면 이게 보통 혈액에서 흡수되면서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게 반감기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지나게 되면 용량이 떨어져서 치료 농도 이하로 검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검에서 졸피뎀이 치료 농도로 검출되려면 사망 전 3, 4시간 이내에 복용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처방 기록도 없는 아버지가 스스로 졸피뎀을 복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사망한 아빠의 여자친구입니다. 아이고, 그 아저씨는 수면제 숫자도 모릅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나 잔다 이러면서 밤새 누워 자고 아침 5시 되면 딱 일어납니다. 낮에는 따로 안 주무시고요. 낮에는 잘 안 잡니다. 아니면 뭐 불면증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요. 진짜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밭일을 하고 있다고 문씨 아주머니와 통화한 거는 오전 10시. 그리고 11시 26분 낚시터에서 아들을 만나 2시간 40분가량 함께 있던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진 직후인 오후 2시 7분경 강물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들을 만나기 전 졸피뎀을 복용했다면 낚시터까지 스스로 운전할 수 없었을 테니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만난 이후에 졸피뎀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치료 농도 이내에 졸피뎀이 검출된 상태에서 익사를 했다. 차량의 운전 실수로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도 아니고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자고 있는데 차량이 갑자기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시신이 차량에 깨진 뒷유리에 끼어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2부 끝납니다. 졸피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김씨가 아빠와 여동생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뒤에 무력하게 만들고 차를 물에 빠뜨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졸피뎀이 동거했고 혼인신고한 그 조씨란 여성과도 졸피뎀에서 어떤 관련점이 나올지, 이게 3부에서 중요해요. 이게 나와야만 하는 거죠. 제대로 취재가 된 거라면. 자, 3부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알리뷰 1312회 설계된 비극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의 미스터리 3부 보겠습니다. 졸피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야기가 이거 그 조씨랑 분명히 관련이 있어야만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될 것만 같아요. 현재로서는. 자, 과연 나오나 봅시다. 자, 다시 교통조사계 계장님이에요. 자해 후사경으로 보이는 유리창, 그게 깨져 있는데 처음 발견했던 119에 의하면 머리가 조금 나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물 속에서 차량의 뒷유리가 깨지는 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번엔 과학수사과 교수님이에요. 물속에서 차가 움직이면서 유리가 깨졌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유리창을 깨고 나오려고 했다. 그 정도로 추론해 볼 수가 있죠. 만약 차 안에 있던 아버지가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유리를 깬 거라면 사고 당시 잠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우선 질문을 해봤어요. 졸피뎀으로 인해서 수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특정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잠이 중간에 깰 수도 있나요? 그러자 이 약사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졸피뎀은 쉽게 표현하면 수면 유도제입니다. 수면 유지제도 아니고 신경 안정제도 아니기 때문에 입면에 들게 하는 거예요. 탁 잠들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약이지 졸립게 오래 유지하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효과가 딱 떨어지면 깹니다. 외부의 감각에 의해서 깨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졸피뎀을 먹고 잠든 상태에서 차량이 추락했더라도 침수 과정에서 잠이 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탈출 시도를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약 기운으로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일까? 차량 추락 당시 아버지가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정말 졸피뎀 때문이었을까? 제작진이 김씨의 아버지 사고를 재현해봤습니다. 강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았던 차량을 인양해보니 뒷유리는 전혀 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의 뒷유리가 깨진 이유가 추락 당시 충격이나 수압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관건은 창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거기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3분까지도 창문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창문을 개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운전자가 무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3분이 지난 상태에서는 창문도 내려가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앞문부터 침수가 되니까 뒤쪽으로 옮겼을 것 같아요. 아마 뒷유리를 깨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네요. 김 씨의 준비된 범행이었던 것 같아요. 70대 노인이 차 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뒷유리를 깨는 건 그럼 가능할까? 다양한 도구로 실험해본 결과 차 안에 적당한 도구가 있었다면 유리를 깨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험 결과 누군가 김 씨의 아버지에게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식물을 먹인 뒤 차를 태우고 기어를 N단에 놓고 차를 밀어야만 인양된 사고, 차량 및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물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추락하고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여동생은 뇌종양 악화로 아버지는 졸피뎀 복용으로 탈출하지 못한 2건의 차량 추락 사고. 그 현장에는 2번 모두 오빠이자 아들인 김 씨가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특별한 갈등이 없던 아들이 아버지의 단골 낚시터에서 오랜만에 식사를 같이 하고 헤어진 직후 70대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강물에 추락해 숨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했던 아들 김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한 제보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어느 이혼 카페 동호회에서 김 씨와 그의 여자친구 조 씨를 처음 만났다는 제보자. 작년 9월 정도부터는 이렇게 온라인 카페에서 만나서 실제로 본 것은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소개를 여자친구라고 했었나요? 네,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주말이면 당일치기 캠핑 모임을 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2사람과 친분을 쌓아왔다는 송씨. 이상한 건 2사람이 최근까지도 동호회 사람들에게 동거 사실을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동거하는 거는 몰랐거든요. 그냥 자주 온다고만 알고 있었고 원래는 저 위쪽에 사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번씩 내려왔다가 올해부터인가 이제 거의 매주 내려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사람의 지인들을 감쪽같이 속인 건 동거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돈 이야기 나왔을 때 돈 이자 놀이한다. 이자가 뭐 꽤 괜찮게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 뭐 생각해 보든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부가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뭐 한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송 씨가 김 씨로부터 구체적인 투자 권유를 받은 건 며칠 뒤. 왜 김 씨를 믿고 선뜻 큰 돈을 맡겼던 걸까? 회사도 뭐 중소기업 이런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그 회사를 거의 한 13년 정도 다니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았고요. 내 월급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월급 나중에 뭐 압류 걸어도 되고 집을 걸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간 거죠. 1,500을 입금한 날 선이자 30만 원을 먼저 떼어주는가 하면 약속한 한 달이 다 되기도 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는 김 씨. 김 씨는 이 일을 카페 회원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하면서 투자금이 3천만 원을 넘기자 약속했던 이자 지급 날짜를 차일 피일 이루는가 싶더니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4월 27일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뒤늦게 보더라도 답장이 없고요. 하도 안 되니까 그 조현지 씨한테도 5월 1일에 연락을 해봅니다. 전화하니까 동생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자기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오래 넘기기 좀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김 씨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동백항 추락 사고로 여동생이 사망한 다음 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지인들은 모두 여동생의 사인을 뇌종양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올해 동생도 죽고 뭐 줄초상을 치르고 그래서 내가 눈물도 나고 그랬거든요. 너무 좀 안타까워서. 참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하고 나올 때 악수도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여동생이 죽자마자 전화를 한 건 그동안 피하다가 아무래도 보험금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조금만 참으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네요. 송 씨가 언론에 보도된 동백항 추락 사고의 당사자가 김 씨라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라 독촉 전화를 하게 된 건 5월 23일. 자, 통화 내용입니다.
야, 내가 너를 속인 것도 없고 이번에는 동생이 이렇게 되면서 내가 솔직히 일이 복잡해고 지금 사실 이 집도 좀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솔직히 이번에는 이자를 좀 늦게 준 건 맞아. 연락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너하고 상관은 없고 너한테 솔직히 피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별일은 없는 거지? 아니 별일은 없지. 사실 솔직히 동생이 집에 나가야 되는데 집 정리가 안 돼서 좀 힘들지. 나머지 힘든 건 없어. 너한테 솔직히 신경을 못 써서 많이 그게 좀 난 미안할 뿐이지. 나는 그럼 일단 5월 말에 다 받기를 원하고 그게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2천짜리가 한 10명? 10명? 2억 들어가 있지. 그걸 중간에 솔직히 10명이 프로젝트 맞춰서 들어갔는데 내가 해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투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핑계로 책임을 추궁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에요. 이 김 씨의 지금 화법이. 그런 게 좀 느껴지죠. 김 씨와 동거녀 조 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일일이 수소문해 본 결과 제보자 송 씨 외에도 투자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기 피해 고소장을 준비 중이었다는 송 씨. 김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여자친구가 아니라 동거녀였던 조 씨마저 보험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되자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 씨는 김 씨와 언제부터 동거를 했던 걸까?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의 사기 행각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제작진이 처음 김 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는 수많은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다 택배 받은 것 같은데 캠핑 용품들이네요. 조 씨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로 봐서는 두 사람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건 확실해 보이죠. 동호회 회원들 중 김 씨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는 동거 시기를 혹시 알고 있을까? 자, 또 다른 동호회 회원입니다. 11월 22일에 만났을 때 그때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조현지가 집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의아했죠. 뭐 믿고 집을 그렇게 네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 너희들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혼녀인 조 씨에게 김 씨와 동거하는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둔 이유를 묻자 그녀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털어놨다고 합니다. 조현지가 의정부 사는데 의정부 집도 빨리 정리해서 의정부에 딸 있잖아요. 걔가 성인이 되면 그 집에 내려와서 같이 산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난해 11월 단체 대화방에 새로 이사한 집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자랑했던 조 씨. 아버지의 사망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돼 보험금 1억 7,6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났을 때도 조현지랑 사귀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마 6월 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덥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초상 났을 때 조현지가 내려왔었어요. 상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려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은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놀라운 건 김 씨와 동거녀가 살던 집뿐 아니라 숨진 여동생이 아들과 함께 살던 집도 동거녀 조 씨의 명의로 계약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동생인 김 씨와 같은 아파트 옆 단지로 이사 온 것은 김 씨와 조 씨가 동거를 시작한 직후인 그해 12월. 김 씨를 오래 알고 지낸 김 씨의 지인은 남매의 집을 모두 동거녀 명의로 해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김 씨의 지인이에요. 불법 도박을 했대요. 인터넷 도박 같은 거. 전처랑 이혼도 하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개인회생 중이었거든요. 이자가 19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빚을 갖고 있었어요. 동거녀 조 씨가 신용불량자인 김 씨의 경제 사정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준 이유는 뭘까? 취재 내용을 분석한 심리학자는 수사망이 좁혀지던 5월 말경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제는 심리학자로 소개가 되나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범죄사건 분야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거의 뭐 연예인이죠?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다. 상당히 심각한 보험범죄 또 살인의 혐의와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대단히 긴박하고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죠. 과연 두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건 대단히 양자 간의 결속력이 와야 되고 약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법적인 부부가 된다. 그럼 이건 그때부터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한 공범을 만들기 위한 계약이었다는 거네요. 결혼이, 혼인신고가. 무죄를 받은 경우 김 씨와의 혼인신고로 여동생의 보험금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 동거녀 조 씨. 혜경이 그녀를 살인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건 김 씨와의 통화 기록과 SNS 메시지 등에서 다수의 범행 장소를 함께 물색하고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현지의 지인은 밀양을 갔다 어디를 갔다 해가지고 해경에서 그걸 전부 다 사전답사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조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우리 여동생이 놀러가고 싶대. 그래요? 같이 갑시다. 뭐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망 당일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던 여동생.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고 보험 사기를 공모하거나 촉탁 살인을 부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한테 오빠 나 죽여서도 보험금 받아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범죄심리 전문가예요. 이 상황이 만약이라도 촉탁 살인의 형태가 되려면 피해자가 오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 본인이 사망하고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된 오빠가 수령된 액수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써주리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의 그동안의 관계나 살아온 모습들을 본다면 그런 믿음이 있을까? 오빠 역시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고요. 또 동거녀가 개입돼 있고, 그런 관계에서 과연 자신이 사망한다면 남아있을 자신의 아들에게 그 보험금이 온전히 돌아갈 것인가? 그건 커다란 의문인 거죠. 보험금이 아니었다면 살인 혐의를 받던 김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악성 뇌종양으로 전혀 운전할 수 없는 김 씨의 여동생에게 자신의 차를 양도한 이유는 뭔지 조 씨는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쵸, 조 씨의 행동은 여러모로 의심스럽고 그냥 이 부분,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도 차를 양도해 버렸다. 이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수상해요.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추락 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성 뇌종양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보험 수익자를 오빠로 변경하고 이상한 추락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보험금을 10배나 증액한 것은 명백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런 전조 증상을 경보음 삼아 동백항에서 일어난 마지막 비극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방송 이후에 최근 뉴스인데요. 동거남의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에서 차량 추락사를 꾸민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조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했습니다. 자살과 자살 방조 미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을 보면 동거남인 김 씨와 공모해서 김 씨의 여동생, 남편의 여동생이 가입한 6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기획했다. 이런 혐의라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던 조 씨와 김 씨는 지난 3월 동생의 건강이 나빠지자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살 살인극을 공모하기로 했다. 첫 번째 범행으로 조 씨는 김 씨의 여동생이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을 강서구 둔치도 하천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조했다. 당시 조 씨는 직장에 조퇴 신청을 하고 오후 5시 강서구에서 김 씨와 합류했다. 차가 빠지기 전에 김 씨는 여동생을 내버려둔 채 홀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고, 이때 김 씨는 아까 무릎에 담요하고 무릎에 이렇게 눕혀놓고 돌보는 느낌이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때 김 씨가 뭐 했냐? 보험사에 전화 걸어서 사고 발생 알리고
1200만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보험사가 거절했어요. 그 뒤로 여동생은 더 상태 나빠지고 쇼크도 받고 그리고 조씨와 김씨는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거동이 어려운 여동생이 마치 운전하다 사고 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살인극을 벌였다. 뭐 이런 이유로 기소가 된 건데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사망했죠. 스스로. 이게 스스로 사망인지도 사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씨 혼자 남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4가지 혐의 다 부인했고요. 조씨 측의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핵심인들이 모두 숨져서 그날의 실체를 증명해줄 사람이 없다. 이 사건 기록 자체도 정황이나 추측으로 대부분 짜이지 않았나 의문이 든다. 동백항 사고가 김씨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극인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 뭐 조씨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김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르는 일인데 목적이 뭔지는 우리도 모른다. 이런 거죠. 선을 그은 거죠.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김씨와 공모한 바가 없다. 그러면 그 일찍 퇴근한 조퇴한 이유가 가족의 교통사고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2시간 전에 미리 예언을 한 그거를, 사유를. 피고인은 보험 사기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보험 접수는 김씨가 한 거지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조씨 측은 검찰의 증거 채택을 일부 거부하고 미성년자인 여동생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미성년자를 증인으로 요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을 버는 개념일 거예요. 왜냐면은 미성년자 혼자서 증언하러 출석할 수 없는 걸로 알거든요. 보호자나 어떤 뭐 통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섭외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버는 것 같고 재판을 일부러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작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례 사고와 관련해 여동생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아들에 대해 비공개로 해서라도 반드시 증인 출석시켜야 한다. 자, 반드시라는 말 쓰잖아요.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재판을. 그리고 만약 자살 방조가 맞다고 가정해도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조씨랑 무관하다. 남편의 어디까지나 독단적인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그죠? 변호사가 이거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기일까지 이거를 결정해서 재판에서 얘기하겠다. 그럼 그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재판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 확인이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2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이라는데 와 이거 궁금하네요. 이게 10월 26일일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 방송인 걸로 기억하니까 10월 26일이나 뭐 9월 26일일 텐데 이거 제가 부산 살고 좀 알았으면은 제가 가보고 싶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 좀 보자면은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뭐 졸피뎀에 관한 조 씨와의 관계는 내용이 없었는지 취재가 없었네요. 방송이 나오지 않았네. 좀 보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게 김 씨와 조 씨는 어디까지나 동거 사이였어요. 근데 김 씨가 좀 사정이 생긴 거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겼고 마침 조 씨도 돈이 필요했어요. 이런 상황이 둘이 맞아떨어지자 조 씨의 설득으로 조 씨의 부추김이나 조 씨의 기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조 씨의 기획으로 김 씨를 남편이죠. 행동대장 삼아서 너네 가족 죽이고 보험금 타자. 이게 조 씨의 머리에서 최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김 씨가 뭐 고민은 좀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을 우리가 나눠 갖자.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예상 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족 보험 수령인인데 내가 죽을 경우 조 씨에게 이 권한이 다 넘어간다.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씨 머릿속에선 다 그림 그려진 거죠. 결혼이란 핑계로 우린 하나다. 이러한 계약을 맺어놓고 내가 기획했으니까 네가 행동해라.
그래서 이제 남편 김 씨를 행동대장 삼아가지고 혼자 다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행동대장까지 꼬리를 잘라버려서 모든 돈을 다 독식해버리는 이 판을 짠 것 같아, 조 씨란 사람은. 그런데 이게 그런 거라면 만약에 그럼 조 씨 혼자 이걸 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뭐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나? 이런 건 아무래도 좀 보험회사에서 좀 일하거나 관련 경험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조 씨 뒤에 또 누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 씨가 설계자인데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받진 않았을까? 어떤 대가를 주는 걸로 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 씨는 우리가 같이 살인을 하는 거고 우리 둘만 입 다물면 완벽하다라고 조 씨를 믿었을 것 같아요. 피해자인 거죠. 범인이면서.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드는 사건이네요. 졸피되면 그러니까 부부가 김 씨 아빠랑 여동생을 무력화할 수단으로 떠올린 약물이었을 뿐인 거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취재를 거부하나 보네요. 조 씨가. 어차피 음성 변조하고 얼굴 가려줄 텐데 억울하면 나와서 자기 할 말 했을 법도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취재력을 좀 무서워했던 건가? 변호사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한 어떤 방어를 위해서 좀 뭐 미성년자 아들을 그 사망한 여동생 아들 증인 채택해야 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자꾸 내거는 거 봐서 재판을 지금 망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조 씨 쪽이 유리한 어떤 증거나 어떤 목격자 아니면 증인 확보하려고 들 테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들어서 기일을 또 연기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났을 것 같은데 재판이 이쯤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궁금한데 기사가 아직 없는 거 봐서 안 끝난 건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 싶네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될지 판결이 사실 정황이잖아요. 다 조 씨가 기획했다. 조 씨의 머리에서 나왔고 김 씨는 이용당하고 꼬리 잘렸다. 이 증거를 찾지 않는 이상은 조 씨에게 모든 혐의가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혐의가 있더라도 공모자쯤? 직접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 씨에게 유리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리하지도 않은 그런 정도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 할 리뷰 여기까지고 이 사건이 꽤 미스테리하네요. 정말.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설계된 비극 부산 일가족 연쇄사망 미스터리. 그래요. 아무래도 김 씨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걸 밝혀내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할 리뷰가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모든 채널에서 다 겪는 문제일 텐데 첫 시도하는 콘텐츠에 대한 반감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구독한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그 사이에서 또 재미를 찾고 또 적응도 하고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반응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댓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